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해서 아주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계정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계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수많은 재무제표 항목의 구성 요소인 계정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자본변동표라는 것도 재무제표 본문 중에 하나겠지만, 이 본문 중에서 주로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재무상태표가 있을 테고, 두 번째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본변동표도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주석이라는 것도 재무제표의 일부지만 오늘은 이 5가지 중에서 주로 계정들이 있는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일부에서 공부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주된 계정은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계정의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통 재무제표를 볼 때 여러분들 무엇부터 보시나요? 저희 이제 회계사들은 손익계산서를 먼저 봐요, 사실은. 실무 필드에 있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땐 재무상태표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 실무에서는 사실 손익계산서가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손익이 나와 있잖아요, 손익이. 실무 현업에서 있는 분들은 손익이 훨씬 더 중요하고 경영자의 단기 지표도 기본적으로 손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을 더 많이 보는데,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부터 보는 게 좋겠지만 또 원래 배우시던 대로 재무상태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를 보면 우선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가 있죠. 큰 눈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회사의 자산이 총 얼마냐? 가서 보시면 약 70억 정도예요.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종합 문제를 보시면요. 3개년치가 나와요, 보통. 근데 우리가 이제 나눠드린 사례는요. 실제 인터넷에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 회사 중에서 이제 2개 비교식만 우선 계정을 보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비교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 제가 PDF 파일로 올려드린 거 보면 유동자산이 옆 라인에 있고 이런 식으로 라인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시험 보실 때는요. 한 줄에다 다 옮겨서 적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파워포인트 할 때는요. 한 줄로 옮겨서 적어드렸어요. 그럼 자산을 크게 보시면 유동자산, 그래서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겠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죠. 그래서 이거 주로 설비 같은 게 비유동자산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유동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현금이 현금성 자산부터 출발해요. 현금흐름표에서 얘기하는 현금이 있거든요. 그때 현금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현금성 자산은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보통 예금이 제일 많겠죠. 혹은 회사의 전도금이라는 거 있어요. 전도금. 뭐 건설회사 같으면 현자에 현금 놔둔 거. 그런 것도 여기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단기 금융자산도 일부는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매출 채권이 있죠.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있죠. 회계학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네팅쳐서 순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도 되고요. 이렇게 총액으로 나누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 채권과 여기 보면 미수금이 있는데요. 이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출 채권은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수익 창출이 일어났는데 아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수금은요, 우리 영업활동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영업활동이 아닌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들어오죠. 일종의 투자활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긴 했는데 아직 그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어요. 이걸 미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 매출 채권 회전과 관련된 건 미수금은 제외하고 매출 채권만 두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 채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조업이라면 제품을 판 외상 매출금. 이게 매출 채권이에요. 도매업이라면 상품을 판 외상 매출금. 이게 매출 채권이에요. 서비스업이라면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아직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것. 주된 영업활동.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게 매출 채권이에요. 그 이외의 어떤 채권들은 일반적으로 미수금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건요. 보통 회사들은 주주나 혹은 임직원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만약에 주주나 임직원에게 대금을 빌려줬다면 단기 대여금이 실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빌려준 것이 아닌지를 꼭 검토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어디 가보면 찾아볼 수 있냐면 대부분의 회사는 주석이 있어요. 주석. 그 주석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내역을 보니까 떡하니 단기 대여금이 있어요. 아, 그러면 주주나 임직원에게 대금을 빌려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단기 대여금은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금융기관이라면 돈을 빌려주는 일이 영업활동이 되겠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기업들은요. 돈을 빌려주는 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여금도 나중에 일종의 투자와 관련된 활동이긴 하다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선급금이라는 건요. 내가 대가를 먼저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이라면 재고자산을 사기 전에 원재료 등을 사기 전에 대금을 지급해 둔 상태. 하지만 원재료는 아직 인도되지 않은 상태. 도소매업이라면 내가 상품을 사기 위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한 상태. 하지만 아직 그 상품 들어오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을 선급금이라고 해요. 선수금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수금하고는 반대다. 그러면 이 선급금은 대가를 지급했으니까 내가 물건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요. 채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선수금은 그 반대로 부채예요. 내가 물건을 주기 전에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대가를 수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금이라는 건 아직 매출 활동 전에 대가를 수령했기 때문에 의무죠. 대가 수령은 했지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도 일반적으로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당연히 유동자산에 들어있죠. 왜냐면 물건 주고 물건 사기 전에 돈 주고 그 물건을 1년 이후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급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땅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어요. 그러면 이 선급금으로 우선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뭐 대체하거나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선급금이 무엇이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이 있죠. 자, 선급 비용이라는 건요. 자, 내가 돈을 줬어요. 대가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까 선급금은요. 시간의 경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언제든 계약에 따라 물건 받으면 돼요. 선급 비용은 예를 들면 보험료를 미리 냈어요. 보험료를 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보험을 가입하겠죠? 1년치 선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6개월치 미리 준 게 있다. 연말에 6개월치 보험료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급 비용과 선급금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실무에서 많이 중요한데 여러분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단기 법인세 자산이라는 건요. 내가 법인세를 내야 되는 회사도 있지만 미리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의 반대 계정이 단기 법인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회사가 뭐 중간 예납이라든가
아니면 이자 같은 거 받으면서 미리 세금 조금 떼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어차피 올해 소득이 없어서 다시 돌려받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환급 받는다고 하는데요. 환급 받을 돈 같은 거를 단기 법인세 자산이라고 둬요. 또는 어떤 회사는요, 지금 내가 소득 활동으로 통해서 지금 어떤 세금을 미리 냈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것 같은 자산들도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이연법인세 자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재고자산이 있죠. 재고자산 내용을 보니까 제품과 원재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도 이 회사의 업이 적어도 도소매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소매라면 뭐가 있어요? 상품이 있어요. 상품. 근데 제조업이라면 제품이 있고 원재료가 있겠죠. 이 밖에도 뭐 제공품이라는 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제품이라는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 재고자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유동자산의 구성 내역을 우리가 쭉 봤어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한 7억 정도 돼요. 전체 자산을 한번 잠깐만 구경해 볼게요. 자산이 얼마예요? 70억이죠. 그중에 유동자산이 몇 프로밖에 없어요? 7억, 한 10% 정도 내외예요. 굉장히 적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좀 이상한 회사예요. 이상한 회사.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요. 정말 이상한 회사가 더 많이 나와요. 이상한 회사가. 완전히 이제 망조가 된 회사,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회사는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 업종이에요. 제가 어떤 회사 이름까지 얘기하기는 힘든데, 실제 시험장 가면은 요즘 경기 민감한 업종, 요즘에 약간 어려운 업종,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업종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비유동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 첫 번째는 유형 자산이죠. 유형 자산, 형체가 있는 자산을 얘기하고요. 그에 반대되는 게 무형의 자산이 있겠죠. 그래서 무형 자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도 있네요. 근데 투자 자산이 보통 있는데 이 회사는 투자 자산이 안 보여요. 이게 자금 여유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럼 자산 중에 첫 번째 토지 건물이 있어요. 공장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보통 건물이나 이제 구축물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 회사의 감가상각 누계획을 할 수가 있죠. 건물 보니까 이 취득원가가 한 23억 정도 되는데 감가상각이 한 3억밖에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감가상각이 많이 게시되어 있지 않았죠. 건물 취득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구축물은요, 이게 보통 실무에선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 그건 건물과 구축물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구축물은 건물은 아닌데 건물 등기부등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어떤 부속물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공장에 있으면 앞에 이제 건물 길 닦죠? 그런 것들이 구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있죠? 그래서 기계장치는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내용 연수가 지난 걸로 보여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거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감가상각 누계액의 변동폭을 보면요. 건물은 1년에 한 5천만 원 조금 넘게 감가상각하는 것 같고요. 여기 구축물 한 1,000만 원 넘게 감가상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같은 경우 한 3억 넘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가 있고 이것도 이제 감가상각이 거의 안 됐네요. 올해. 공구와 기구가 있죠. 뭐 차량 운반구가 뭔지는 당연히 아실 거고 뭐 사장님 차도 있고 트럭 같은 것도 있겠죠. 공구와 기구는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요. 일반적으로 다 했죠. 뭐 우리가 공구와 기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여기에 금형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슨 베어링, 볼트, 머신 뭐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비품 있죠, 비품.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 기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 뭐 복사기 같은 거 보통 렌탈 많이 하죠, 렌탈. 렌탈 하면 여기 안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비품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회사가 쓰는 컴퓨터 이런 것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감가상각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루어졌군요. 시설 장치 있죠, 시설. 그래서 뭐 회사의 이제 아이빔 기계 중에서요 시설로 따로 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사일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있죠. 이거는 지금 아직 공장이든 기계든 취득 중에 있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아요.
이 회사는 제가 공시된 재무제표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계하신 분이 조금 그런데 1번 다음에 보통 유형자산 다음에 2번 투자자산이 있는데 투자자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2번이 되고 이게 3번이 돼야 되는데 여기 회사에 이렇게 했어요. 뭐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소프트웨어 있죠? 보통 회사에 ERP라고 하는 것들 여기 많이 넣어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 회사라면 일반적으로 무슨 더존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무형자산은요, 유형자산과 달리 순액법을 또 많이 써요. 순액법이라는 게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표시하지 않고 순액으로 취득원가에서 네팅된 금액으로 많이 표시하고 있어요. 기타 비유동자산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보통 넣는데요. 제일 많이 넣는 게 임차 보증금이에요.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기타 보증금 같은 거 있어요. 뭐 기타 보증금은요, 금액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무슨 회원권 보증금도 여기다 넣기도 하고요. 전화 가입하면 그 보증금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인터넷 가입해도 요즘은 없는데 옛날 회사들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의 일반적인 계정을 좀 많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부채로 가보죠. 부채. 아까 자산이 70억이었는데 이 회사 부채가 얼마입니까? 엄마? 120억이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 회사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자산이 70억인데 부채가 120억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 잠식 상태라고 그러죠. 큰일 나는 회사예요. 훅 가는 회사예요, 지금. 살아있는 게 신기한 회사인 거죠. 그렇다고 금융기관이 바로 망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채권 회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채 한번 구성을 보면 부채 한 120억인데 그 대부분이 유동부채, 1년 안에 단기 상환해야 되는 애예요. 그러면 이 부채 갚으려면 뭐 돈이 있어요? 땅 팔면 돈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 땅이랑 건물이 이게 취득원가잖아요. 수십 배 올랐다. 몇 배 이상 올랐다. 그럼 이 땅 팔아서 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땅을 판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공장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말로 고잉 컨선, 계속 기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 구성 계정을 좀 배워볼게요. 자, 매입 채무하고 미지급금이 있어요. 매입 채무는 뭐냐면 내가 제조업이라면 원부자재를 사겠죠. 그 원부자재 구입하면서 외상으로 구입한 거죠. 그래서 보통 회사는 원부자재 외상으로 구입해서 외상으로 물건 팔아요. 그럼 매출채권이 생기겠죠. 그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면 매입 채무를 갚는 구조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 잠깐만 매칭이 되나 보면은 매입 채무가 한 4억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매출채권이 얼마인지 보죠. 매출채권. 2억밖에 없죠. 이 회사는 지금 외상 때 받아도 원재료 구입 대금도 다 낼 수가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미지급금은 뭐냐면요. 원부자재 사는데 들어간 외상이 아니에요. 내가 거래처 상거래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거래처 상거래 대금이 외상으로 지금 산 거예요. 재고자산 같은 거 들어오고 미지급금 같은 재고자산 들어오면 매입채무 들어올 때고 유형자산 들어오면 미지급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얘도 부채다. 예수금이라는 걸 이제 실무 안 해보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가 누구 대신에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누구 대신 갚아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급여 받는 분들 월급 통장에 500만 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500만 원 찍힙니까? 안 찍히죠. 몇십만 원 지금 세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는요. 그 세금을 여러분 월급 드릴 때 떼놓고 드리거든요. 자, 70만 원 떼놨다라고 하면 그 70만 원이 회사에선 그 다음 달 10일 날 갚아요. 그게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혹은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거 있잖아요. 부가세. 그래서 100만 원짜리 물건 팔면 10% 따로 붙어서 110만 원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 내가 갖고 10만 원은 국가에 갖다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만 원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그래서 남의 돈 대신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예수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 보니까 선수금이 굉장히 많네요. 물건 팔기 전에 그 협력업체, 원청업체라고 하죠. 그런 애들한테 먼저 돈을 받은 게 꽤 많아요. 꽤. 거의 40억 돈을 받았네요. 이 돈은요. 금융채무는 아니죠. 돈을 갚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대신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물건 만들어서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선수금이 없어지면 뭐로 대체가 되나요? 매출로 대체되는 거예요. 매출로. 선수금이 많이 쌓여있는 회사들 어떤 회사예요? 조선업 이런 애들 선수금 꽤 많아요. 건설업도요. 토목건설은 대부분 선수금이에요. 국가 먼저 나한테 돈 주고요. 그 다음에 물건 넘기는 거죠. 공사해 주는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돈 받고 배, 발주 회사한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진행 정도에 따라 선수금을 까게 돼 있어요. 서비스업에서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학습지 회사라고 치면 학습지 애들 이제 교육받기 전에 먼저 돈 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달 지나면 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단기 차입금.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제 금융채무라고 하는 거, 차입금. 그래서 회계학에선 부채라는 말과 차입금이란 말은 천지차이죠. 부채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liability, 그냥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입금은요, 이자 주는 빚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과 유사한 게 뭐예요? 지금 사채 있겠죠? 그리고 이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도 있고 유동성 장기 부채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름이 불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1년 내에 금융기관 등에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단기 차입금의 주석을 보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건지 아니면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빌린 것인지가 나와요. 그럼 이 회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대주주로부터 빌린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하면 말은 빚이지만 대주주가 달라고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은행에서 빌린 거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러면 얘 빼고 얘 빼면 한 거의 100억 이상의 부채가 실제로 갚지 않아도 회사가 디폴트 되는 상황은 아닌 부채가 되잖아요. 그럼 이 회사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회사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계정의 그 뒷배의 숨은 뜻을 잘 보셔야 돼요. 시험장 가면 요즘은 그런 내용들이 주석에 있고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분들이 시험을 잘 본다 이거예요. 자, 단기 법인세 부채 있죠? 내년도에 갖다 내야 될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 그래서 큰 돈 아닌 것 같고 미지급 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미지급금하고 좀 달라요. 미지급금은요. 우리 회사에 돈 달라고 누가 나한테 인보이스 보낸 거예요. 세금계산서 청구서 보낸 거예요. 근데 미지급 비용은요. 누가 나한테 아직 청구서 보낸 적 없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야 이거 줘야 될 돈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스스로 비용 잡고 부채 잡은 거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걸 어크룰이래요. 어크룰. 그래서 지금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과 미지급금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기 부채는요. 이 단기 차입금하고 그 속성이 비슷해요. 근데 단기 차입금은 처음부터 1년 미만으로 돈 빌린 거고요. 만기가 처음부터 1년짜리예요, 이건. 얘는 만기가 처음에 1년 초과분이었어요. 3년 만기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만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겠죠. 그렇게 된 결과 아직 이제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거를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요 내용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주석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비유동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부터 있죠? 자, 장기 차입금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만기가 1년 초과분으로 돈을 빌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아주 소액으로 있겠네요. 임대보증금하고 임차보증금이 있는데요. 임대보증금 내가 건물 준 거예요. 건물주. 내가 아까 토지랑 건물 있었잖아요. 누구 임차인 들어와서 내가 보증금 받은 거예요. 임차인이 나중에 빠지면 나 나갈게요 라고 하면 돈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부채가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세입자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임차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보증금 있었잖아요. 그 임차보증금을 얘기하는 거, 자산에 있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있죠, 퇴직금. 그래서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퇴직금이 요 정도 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우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퇴직금을 외부에다 적립을 해놔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2억 1,500 정도 줄 돈이 있는데 2,100만 원 적립해놨으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부채는 2억 1,500에서 2,100을 뺀 금액이 되겠죠. 이 퇴직보험 예치금이라는 거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치금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운용자산과 예치금 유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본으로 와 볼게요. 자본이란 건 이 회사의 어떤 역사 같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아주 좋은 회사는 어떤 거예요? 자본금은 적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좀 많은 회사. 뭐 했다는 얘기예요? 상장을 하거나 유상 증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설립자들은 액면에 이제 회사에 주식을 태운 거고 돈을 들어간 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액면보다는 비싸게 이 회사 주식을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많을 거고, 거기에 진짜 이상적인 회사는 뭐예요? 이익잉여금이 빵빵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 창출 활동을 통해서 잉여금을 창출했고 그중에 일부를 배당 줬겠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이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5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익잉여금이요. 여러분들 200조예요. 200조. 그 얘기는 뭐예요? 주주한테 지금 투자받은 돈이 5조인데 그거에 지금 40배를 불려놨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그렇게 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가 이제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그 반대죠. 자본금 그 자체가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없어요. 그러니까 설립자가 투자한 이후에 누구도 신규로 투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돈을 다 까먹은 거예요. 회계상 계속 결손이 발생하는데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빚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빚으로. 그 빚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빚을 어디서 조달했는지가 이 회사의 핵심이 되겠죠. 만약에 주주들한테 조달했다면 주주가 갚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디폴트 상황까지는 안 오겠다. 법률적으로. 하지만 은행에서 빌렸다면 은행에서 이거 채권을 회수하겠죠. 당연히. 일부러 안 그러면 계속 결손만 발생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니네 가지고 있는 땅 건물 내가 담보 잡았으니까 팔아라. 그래서 담보력이 미치는 범위까지는 은행들이 돈을 빼가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만 보면 현재 이 회사의 상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